간헐적 몰입. 이어지는 파트 4는 당신의 일상을 빛나게 할 간헐적 몰입입니다. 첫 장에서 저자가 몰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도구인 포모도로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포모도로를 치면은 다양한 앱이 나오는데요.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포모도로 테크닉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포모도로 시간 테크닉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온전한 관심을 쏟을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포모도로를 25분 동안 설정합니다. 이 25분 동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전화 등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셋째, 포모도로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넷째, 포모도로 타이머가 울리면 종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방해받지 않은 온전한 몰입으로 25분을 보낸 것에 대해 작은 성공과 성취를 축하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다섯 번째,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련의 휴식을 하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명상하고 차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당신의 두뇌는 이 5분의 짧은 휴식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포모도로 4라운드마다 더 긴 휴식을 취하십시오. 포모도로 4라운드를 완료하면 더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20에서 30분 정도의 휴식이면 좋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이 시간을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다음 포모도로 라운드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25분이 지나도록 몰입 시간이 이어진다면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도 된다고 하네요. 혹시 25분이 어렵다면 15분이나 20분 정도로 시간을 조정해서 기준보다 짧게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 진정한 휴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떤 휴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것일까? 독일의 명상가 니콜라 슈테르는 그녀에 져서 혼자 쉬고 싶다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시간은 단순히 자유시간이라는 뜻을 넘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휴식의 기술이란 얼마나 많은 양적인 자유시간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휴식을 대하는 태도, 휴식을 취하는 요령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죠. 휴식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이완된 몰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식과 더불어 중요한 놀이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내면의 창조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놀이를 즐기는 것이다. 모두 다 알다시피 근무하는 시간은 유독 길게 느껴지지만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려 노는 시간은 왜 그래도 짧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이미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상태에 푹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심층놀이는 우리 내면의 창조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방법이다. 단 진정으로 효과적인 놀이는 무조건 아무 목적 없이 재밌고 즐거워야 한다. 문제의 초점이 놀이의 활동과 경험에 맞춰줘야지 보상을 얻는 데 맞춰줘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이제 놀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다. 아이들이나 하는 유치한 장난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는 놀이는 무엇인지, 그 놀이를 할 때 나는 어떤지, 그때의 간헐적 몰입감과 나의 창의력은 어떻게 융합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원하는 변화를 위한 행동 패턴을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루틴, 리추얼이라고 부르는 행동 습관들도 시스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리추얼은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 의례를 뜻한다. 리추얼은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굳이 어떤 목적을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적인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리추얼이 갖는 중요한 역할은 완전한 몰입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와 재충전 사이에 효과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도 리드미컬하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을 최대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제 5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간헐적 몰입이 가져다주는 것들. 첫 장에서 영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하네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영화 속의 월터는 대중교통을 타고 늘 비슷한 옷차림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는 소심한 남자다. 그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군가이며 또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소시민이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그가 세계 곳곳을 누비며 대자연과 만나고 낯선 곳의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담은 영화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월터가 갑자기 멍해지면서 가히 폭발적인 상상을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월터의 상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모호해지기까지 한다. 남들은 그를 보며 멍 때린다며 비아냥대지만 그는 그 시간만큼은 깊은 몰입 상태를 유지한다. 누가 불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월터는 아주 깊이 자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월터는 상상이라는 이 간헐적 몰입의 시간 동안 내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현시키고 내면의 숨은 영웅을 부활시킨다. 늘 소심하고 나약한 자신과는 달리 상상에서 그는 담대하고 용감하다. 이 상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는 진정한 자신의 참모습과 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이에 대해 인간의 인생이란 곧 영웅의 여정이다. 영웅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 극복을 위한 기술을 완성한 인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누구나 월터처럼 영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바로 간헐적 몰입을 통한 근원적 에너지 장과의 연결에 있다. 이 근원적 에너지 장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를 양자 얽힘이라고 설명하는데 마치 분리되어 있는 땅처럼 보이는 섬이 실제로는 바다 밑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릭 브레이드는 우주 만물을 연결하는 이 장을 디바인 매트릭스라 명명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 이러한 우주적 연결성에 바탕을 둔 변화의 비결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우주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의 고차원적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우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렉 브레이드는 인간이 잠시 우주를 스쳐 지나가는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가 아닌 우주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 장인 디바인 매트릭스에 의해 광대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는 인간은 내면의 느낌 또는 감정이라는 진동 주파수 언어로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하며 그것의 창조적 힘을 활용함으로써 우주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 나가는 우주야말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현실이 되며 이런 변화를 일으킬 힘이 각자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강조한다. 우리가 간헐적 몰입을 통해 내 안의 우주에 연결된다면 타고난 조건과 관계없이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본연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며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장은 바로 제로포인트 필드다. 간헐적 몰입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 제로포인트 필드의 깊은 수준으로 연결하여 고차원적인 우주 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몰입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헐적 몰입은 단순히 순간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제로 포인트 필드라 불리는 강력한 우주적 근원 에너지장에 연결하는 일이다. 간헐적 몰입으로 우리는 최고의 나를 만남으로써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의 영웅이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세렌디피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은 주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을 의미하는 우연이나 세렌디피티가 있을 것이다. 세렌디피티는 뜻밖의 발견, 뜻밖의 발견을 하는 능력이라는 의미인데 보통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멋진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는 정신의학자 칼 융이 주장한 동시성 이론과도 연관된다. 그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동시성을 정의했다.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는 전통적인 뉴턴식 인과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인과적인 연관 또는 의미 깊은 우연의 일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세계적인 머니 코치인 혼다케는 동시성의 발생 빈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가능한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혼다켄이 말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에너지 진동수를 높여 그와 유사한 에너지들을 끌어당김으로써 동시성이나 세렌디피티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여러 우연한 만남과 기회의 징검다리를 통해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성은 21세기 진로 이론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럼볼츠는 그의 저서 굿럭에서 계획된 우연성이라는 새로운 진로 이론을 제안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 2. 우리는 더욱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행운을 활용할 수 있다. 3. 행운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불러들일 수 있다. 4. 행운을 가져다주는 우연은 어느 정도 의도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 빈도수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불러들이는 행운은 이미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성을 갖는다. 여기에 더해 저자가 동시성을 실제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똑같은 메시지가 3번, 서로를 전혀 모르는 다른 3사람이나 전혀 상관없는 다른 채널들을 통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메시지가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생소한 것이거나 또는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일 경우에도 진지하게 숙고해보고 실행에 옮겨보곤 한다. 평소의 패턴이라면 하지 않을 옵션을 선택하고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기치 못했던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다음은 직관에 대해 살펴보죠.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직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의식적인 노력과 사유를 거치지 않은 빠른 상태의 진실 인식, 내부로부터의 지식, 본능적 지식 또는 느낌. 우리가 흔히 감이라고도 말하는 이 직관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직관의 어원은 내부 혹은 본능적인 지식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처럼 단순히 감각이 치우친 비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유명 인사들의 직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링컨. 중요한 결정은 책과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내 직관으로 한다. 하워드 슐츠. 다양한 의견이 대립할 때 자신의 직관적인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하부 요시하루. 일본의 체스 챔피언이라고 하네요. 지금처럼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은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직관과 결단력이다. 전 여기서 재밌게 본 게 조지 소로스의 얘기였어요. 나는 동물적인 육감에 크게 의존하는 편이다. 한 증권에 돈을 투자하고 있을 때 허리가 몹시 아파왔다. 나는 직감적으로 내 증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렇다면 이 직관은 어떤 상태에서 가능한 것일까?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윌리엄 더건 교수는 뇌의 과학을 기반으로 직관을 설명한 제7의 감각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서 그는 전략적 직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제6의 감각을 넘어선 제7의 감각을 의미하는데 제7의 감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인간의 정신적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인류의 업적은 제7의 감각에서 기인하는 섬광과 같은 통찰을 통해 진보한다고 윌리엄 교수는 말한다. 여기에 더해 제3의 사고법으로 불리는 서드 싱킹이 있다.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더해 일본의 뇌과학자인 가케야마 테스야는 무의식 사고를 추가했고 그것이 바로 제3의 사고, 서드 싱킹이다. 먼저 빠른 사고란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사고다. 가령 직장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는 선택 중 하나, 점심 메뉴 고르는 일. 반면 느린 사고란 빠른 사고처럼 직관적으로 선택을 하기가 망설여진다.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법 공이 들어가는 선택이다.
가령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쉽게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3의 사고란 무엇인가? 서드 싱킹의 저자인 가케야마 데스야는 스스로 의식할 수 없는 사고인 무의식 사고를 서드 싱킹이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좀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저 책상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단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과 대화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무의식 사고, 제3의 사고 방식이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시간을 후회하게 할 정도로 왜 영감은 여백의 시간에 문득 찾아오는 것일까? 이 제3의 사고는 문제에서 잠시 동안 벗어난 그 시간에도 무의식적 사고 회로는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가게야마 테스야 박사는 설명한다. 이 같은 무의식과 뇌과학의 연구는 무의식 사고도 우리가 그 원리와 작동 메커니즘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몸이 피로하거나 혹은 시간에 쫓기거나 스트레스에 억눌린 상황의 심적 상태에서 무의식 사고를 하기란 쉽지 않다. 마음이 불안하면 집중력에 문제가 생겨 몰입을 방해한다. 그러니 우리는 편안한 상태의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안정된 에너지 안에서 직관은 잘 발휘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좋은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직관 코치인 로라 데이는 성공을 부르는 직관의 테크닉에서 좋은 질문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질문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2.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 복합적인 질문보다 간단하고 단순하게 질문한다. 3. 당신이 알고자 하는 문제와 직결된 질문이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로라 데이는 모호한 질문들과 직관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준다. 잘못된 질문. 나는 돈을 충분히 가지게 될까? 충분하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인가? 기본 생계비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질문. 나는 언제쯤 방에 3칸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길까? 잘못된 질문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야 할까? 왜 직장을 옮기기 원하는지, 새로운 직장에서 무엇을 제공하리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좋은 질문. 가족과 단란하고 친밀감 있는 시간을 더 누리고 싶다면 이 직장을 택해야 할까? 간헐적 몰입과 함께 수반된 좋은 질문은 이미 당신의 무의식 안에 존재하고 있는 답을 건져 올려줄 것이다. 다음은 간헐적 몰입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뇌파를 크게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파 5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밝혀냈는데 이 뇌파 연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베타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의 뇌는 주로 베타파의 진동수를 나타낸다. 즉, 눈을 뜨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동안 나타나는 뇌파이다. 알파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뇌파이다. 특히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는데 눈을 뜨면 약해지고 다시 감으면 강해지기 때문에 뇌의 시각 영역과 연결된다고 추측된다. 세타파. 세타파는 몸은 잠들었지만 아직 정신은 깨어있는 몽롱한 상태, 즉 얕은 수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이다. 수면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을 때 형성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뇌의 세타파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분출된다는 것이다. 막 잠에서 깬 듯한 혹은 잠이 막 들기 전에 이완의 상태에서 묶여있던 잠재의식들이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창의력이 발현되는 동안 가장 활성화되는 뇌파로 세타파를 뽑는다. 델타파. 뇌파 중 가장 느린 델타파는 신체가 휴식을 갖고 회복되는 깊은 수면 상태일 때 나타난다. 깊은 수면은 피로에 지친 뇌를 회복시키고 해마의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 연결부 활동을 증가시켜 기억과 학습 능력을 높인다. 감마파.
감마파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뇌파이다. 어린아이들이 놀이에 푹 빠져 있을 때,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또는 음악가가 대곡을 작곡할 때, 즉 깊은 몰입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뇌파가 감마파이다. 또한 감마파는 항염증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촉발시키고 줄기세포의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감마파를 초의식이라 부르며 모든 뇌파 중에서 최고의 에너지를 분출한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뇌가 단순하게 하루의 신체 주기에 따라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뇌는 이렇게 다양한 뇌파 형태를 띠고 있다. 뇌파의 관점으로 하루를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 베타파의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어 조용히 눈을 감고 알파파의 상태에 머물렀다가 가수면 상태인 세타파에 이르게 된 다음 깊은 잠에 빠져 뇌파가 델타파로 되면서 원기를 회복하고 나서 다시 아침이 되면 역순으로 몸과 정신이 깨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감마파는 때때로 깊은 몰입에 빠져들 때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간헐적 몰입을 통해 우리의 뇌파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스트레스가 가득한 일상생활 가운데 짧더라도 규칙적으로 간헐적인 휴식 시간을 주어 베타파를 알파파와 같은 뇌파로 바꾸거나 마음 챙김이나 명상 훈련 등과 같은 간헐적 몰입 기술들을 습관화해서 세타파나 델타파, 감마파의 상태로 뇌파를 변환시킬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훈련이 익숙해져 능숙한 뇌파 변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우주의 에너지를 점점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치 듣고 싶은 음악이 있을 때 그 음악 채널의 주파수를 찾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특성에 맞추어 자신의 진동 주파수를 맞추어가며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간헐적 몰입이 주는 또 하나의 멋진 선물 중 하나는 몸에 이로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탑재된 체내 시계가 있다. 지구의 자전에 따라 하루 24시간 주기로 해가 뜨고 해가 지듯 매일의 자연현상에 적응하기 위해 생체 리듬을 만들어낸다. 호르몬은 체내 시계에 따라 활약하도록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 낮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호르몬이, 밤은 낮 동안 피로해진 몸과 상처 입은 세포의 회복을 위한 호르몬이 활동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우주의 법칙인 대극의 법칙에 맞추어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낮의 호르몬과 밤의 호르몬이 주기적으로 조화롭게 잘 분비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낮과 밤의 호르몬을 살펴보자.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은 낮의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낮에 분비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완화에서 도움을 주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한편 밤을 관장하는 호르몬은 바로 멜라토닌이다. 이 둘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 숨과선이 낮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화학 반응을 통해 밤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햇빛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잠을 잘 때 활동하기 시작하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된다. 따라서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되면 멜라토닌도 잘 분비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 신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낮과 밤의 호르몬이 주기적으로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또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간헐적으로 하는 단식으로 몸을 주기적으로 비우는 일도 권한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 즉 간헐적 몰입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는 건강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시영 박사는 세로토닌의 효과적인 분비를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권한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오전 시간대에 걷기, 수영, 근육 트레이딩 등의 리듬 운동을, 통근 시간과 이동 시간에는 걸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라고 설명한다. 밤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간헐적 몰입에 중요한 뇌기관인 송과선에서 생성된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에너지가 몸에서 뇌로 옮겨갈 때 마치 전자석의 자기장처럼 우리 몸을 둘러싼 둥그런 모양의 토로스장이 형성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토로스장이 우리 집안에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송가선이 활성화된다. 전자기 에너지의 역방향인 토로스장이
정수리를 통해 우리 몸 안으로 에너지를 끌어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영혼의 자리라고 불렀던 손과 손을 통해 가시광선이나 우리의 감각 너머로부터의 정보를 받게 된다. 이것이 앞서 살펴보았던 천재들이 제로 포인트 필드의 연결에 천재성을 발휘하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간헐적 몰입의 라이프 스타일은 균형 잡히고 풍성한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시킴으로써 심신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창조력과 잠재력의 발현을 가능케 한다. 이제 이 장의 거의 마지막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AI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흐려지고 진짜 인간과 로봇 인간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로봇이 가지지 못한,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세계적인 마케팅의 대가 필립 코틀러는 자신의 저서 마켓 3.0을 통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장이 도래했다고 강조하며 다가올 가치 주도의 시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의 마케팅을 넘어 영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일까? 이언 마셜 부부는 자신들의 저서 SQ에서 인간이 신체와 정신,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한다. 여기서 영성이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을 초월해 새로운 차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현재의 자기 자신과 환경 그 너머를 보는 동시에 현실을 뛰어넘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것이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하버드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영성지능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그는 인간이 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대인관계, 자기이해, 자연친화의 8가지 지능을 가진 존재라고 하며, 더 나아가 8번째 지능을 넘어 9번째 지능을 실존 지능이라 명명하고,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등의 우주적이고 실존적인 사안에 대해 생각하며 인간 존재의 이유나 참 행복의 의미,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바야흐로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의 시대에서 정신 문명 중심인 영성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전환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패러다임 대전환기 시대에 적합한 영적인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영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적합한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죽음학의 세계적 대가로 불리는 엘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2만 명의 임사 체험자들의 사례를 통해 죽음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삶의 궁극적인 과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최고의 축복은 늘 돕는 것에서 나옵니다. 죽음의 순간에 당신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며 살았는가? 당신은 얼마나 많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또 받았는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천재 사업가 사이토 히토리는 사람의 영혼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영혼도 성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쟁이 필요할 때는 전쟁이,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현대 사회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기점으로 새로운 과정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영혼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한다든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경제 분야에서도 일어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따라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거나 많은 자본을 들이는 방식으로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영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해 배워야 하고 영혼의 성장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1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회사를 경영하는 법을 전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것은 영혼을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즐겁다는 철학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의 성과는 점점 커지고 모두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자신을 뛰어넘는 일에 도전하며 기쁨을 느끼도록 프로그램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런 기쁨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즐거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즐겁게 하는 노력인가 고통스럽게 하는 노력인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즐겁고 즐겁다, 정말로 즐겁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공은 바로 이 즐거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방식은 저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야말로 이 영혼의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간헐적 몰입은 어떻게 SQ 발달을 도울 수 있을까? 간헐적 몰입은 음과 양의 조화로운 균형을 바탕으로 한다.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간헐적 몰입 라이프 스타일을 습관함으로써 점점 더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화로운 균형을 이뤄간다면 서서히 내면의 고차원적인 의식이 깨어나 SQ가 개발되기 시작한다. SQ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사랑과 관심의 범위가 오직 자신에게만 국한되었다면 SQ 개발이 시작된 이후에는 가족, 사회, 국가, 인류,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 간헐적 몰입을 통해 SQ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SQ가 필요한 시대이다. 진정한 혁명은 우리 자신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적 혁명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고 대사상가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간헐적 몰입을 통해 에너지 진동 주파수를 높임으로써 뇌파를 전환하고 초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우주의 중심으로 불리는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하여 본연의 참된 내가 온전히 깨어나게 될 때 우리의 SQ는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이다. 녹음이 길어지고 있지만 6번째 파트에 간헐적 몰입의 천재들 몇 분을 소개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파도 타는 CEO 이본 시나드. 이본 시나드는 그의 삶 자체가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연에 대한 애정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인터뷰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6달쯤 사무실을 비우고 남아메리카 곳곳을 탐사나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본 시나드는 그 흔한 스마트폰조차 없다고 한다. 오히려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다음과 같이 반문하곤 한다. 본사에 불이 났다 할지라도 아마존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소. 직원들이 직접 서방소에 전화를 걸어야겠지요. 그의 경영 철학을 볼 수 있는 인터뷰도 있네요. 다행히 나에게는 사업을 확정하더라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일은 늘 즐거워야 한다는 점이다. 일터로 오는 길에는 신이 나서 한 번에 2칸씩 계단을 공중공중 뛰어 올라야 한다.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입고 심지어는 맨발로 일하는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유연한 근무로 파도가 좋을 때는 서핑을 하고 한 방울이 내리면 스키를 타고 아이가 아플 때는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일과 놀이와 가족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도 그 책을 읽었죠.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본 시나드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어보죠.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을 의미 있게 만든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옳은 일을 할 때 일의 의미는 더해진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기업은 보편적인 인간의 우수성을 끌어내면서도 큰 사업적 성과를 내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7세대를 내다보고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만 성장하라. 이본 시나드와 파타고니아는 우리가 그간 가졌던 시장과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성장만을 목표로 두지 않는 것, 내가 가진 신념을 지키는 것, 사업은 단지 신념을 지키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 더 많은 이들이 사람과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본 시나드의 인생이자 파타고니아의 기업 철학이다. 이것이 자연 속에서 얻은 자신만의 통찰, 지혜, 신념, 그리고 자기와의 끊임없는 대화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다.
두 번째 천재는 칼 융입니다. 간헐적 몰입의 기술 퀘렌시아. 스페인어의 퀘렌시아는 투 경기에서 투사와의 싸움 중에 소가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경기 중에 소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곳으로 투사는 절대 퀘렌시아 안에 있는 소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다. 이 퀘렌시아를 인간 내면에 있는 성소에 비유하기도 한다.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퀘렌시아와 같은 공간이 꼭 필요하다. 정신의학자 칼 융은 이런 퀘렌시아를 슬기롭게 잘 활용했다. 칼 융은 스위스 추리 외곽의 호수 근처에 2층짜리 집을 짓고 자기만의 퀘렌시아 공간을 만들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융은 밤이 되면 석유 램프를 켜고 난로로 난방을 하면서 최소한의 물건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렇게 온전히 혼자만의 공간에서 융은 안식과 창조의 시간을 보냈다. 빌 게이츠의 생각 주간. 2019년 넷플릭스는 인사이드 빌 게이츠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성공한 이들이 늘 그러하듯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빌 게이츠는 시간 관리에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도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데 바로 생각 주간이다. 이 생각 주간에 그는 워싱턴 북서부 지역의 아름다운 올림픽 산지가 내려다 보이는 호젓한 호숫가 별장에 홀로 머물면서 가족들조차 만나지 않는다. 융과 같이 오직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일상과 단절된 공간을 확보해 스스로 고독을 선택했다. 미국의 건축평론가 세라 윌리엄스 골드헤이거는 실제로 공간은 인간의 정신과 역량까지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빌 게이츠는 호숫가 별장에서 보낸 생각 주간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업 방향을 웹 브라우저로 바꾸고 그 이후 태블릿 온라인 비디오 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희대의 즐거운 괴짜부자 사이토 히토리. 그는 회사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며 많은 시간을 자신만의 수행 여행을 즐기는 한량 중의 한량이다. 나는 사이토 히토리가 간헐적 몰입을 본능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여행을 하면서 관음 참배 수행을 한다고 밝혔다. 관음 참배는 33곳의 관음 성지를 돌면서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취미라고 설명한다. 그는 관음 참배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소리내어서 말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소원을 잠재의식에 스며들게 하는 동시에 진정한 자신, 즉 본서의 간헐적 몰입 세 번째 원리인 가짜 나와 진짜 나의 원리에서 함께 살펴본 참된 나를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즉 그는 관음 참배라는 간헐적 몰입을 통해서 앞서 말한 제로 포인트 필드에 접속해 최고의 아이디어들을 이끌어내 이를 기업 경영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우주의 중심에는 매우 거대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과 사람의 마음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모든 지혜는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우주의 중심으로 그 지혜를 찾아가면 된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이는 우주의 중심에서 보내준 선물이다. 여행이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좀 더 깊숙한 내면의 여행을 한번 시도해 보길 권한다. 사이토 히토리식의 여행이 바로 그것이다. 살고 있는 근방도 좋고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 곳도 좋다. 관음 참배 수행은 아니더라도 디지털 기기와 잠시 작별하고 대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 한 권과 함께 아날로그 여행을 떠나보자. 그 여행의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천재는 니콜라 테슬라. 테슬라의 큰 업적 중 하나는 슈만 공명을 최초로 추정했던 것인데 슈만 공명이란 전리층에 존재하는 7.83Hz의 공명의 주파수를 뜻한다. 지상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하늘에 이 전리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대기 중에 다양한 진동 주파수와 전파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슈만 공명이라는 이름이 명명되기도 전에 이미 테슬라가 이를 알아낸 것이다.
그는 또한 간헐적 몰입의 핵심 통찰인 제로 포인트 필드에 대해 이미 1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뇌는 리시버 수신기일 뿐이다.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힘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핵이 있다. 나는 이 핵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안다. 만약 이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에 대해 생각하라. 다음은 무의식을 그리는 천재 화가 살바도르 달리. 달리는 작품의 창작을 위해 스페인풍의 팔걸이가 달린 편안한 의자에 앉아 샴페인을 한잔하면서 낮잠을 즐겼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유롭고 낭만적인 느낌마저 드는 어쩐지 예술과 잘 어울리는 휴식 방법이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작품 활동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다음 대목입니다. 달리는 편히 의자에 앉아 큼직한 열쇠를 손에 쥐고 바닥에는 금속 접시를 하나 두곤 했다. 그리고 낮잠에 빠지는 순간 왼손의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 사이에 잡았던 열쇠를 놓치게 되면 금속 접시 위로 열쇠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는데 이때 기억나는 이미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무의식으로부터의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잠깐의 달콤한 휴식 시간은 달리의 작품 창작에 큰 도움이 되는 간헐적 몰입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천재는 토니 슈워츠. 저는 이분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이분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기업 성과관리 컨설팅 회사인 에너지 프로젝트의 창업자이네요. 즉 에너지 관리의 전문가입니다. 토니 슈워츠는 작가란 직업을 가지게 된 초창기에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별다른 휴식 시간을 가지지 않은 채 책상에 앉아 글이 나올 때까지 꾸역꾸역 글을 썼다. 일하는 도중 딴짓을 하기도 하고 전화가 오거나 다른 급한 일정과 같은 방해들로 인해 글쓰기 작업이 종종 끊기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표적한 수를 알지도 못했고 어차피 완벽하게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책상에 앉아있으면 된다는 태도로 억지로 글을 썼다. 이렇게 효과나 효율성과 관계없이 억지 노력을 쥐어짜며 애를 쓰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글을 한 글자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견딜 수 없어진 토니 슈워츠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 한참 동안 걸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은 채 충분히 산책을 즐긴 그는 집에 돌아와 깊은 잠에 들었다. 그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다시 책상에 앉자 다시는 쓸 수 없을 것 같았던 글이 써지기 시작했고 토니 슈워츠는 이러한 휴식으로 에너지가 충전되어 글쓰기가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후 토니 슈워츠는 잠자는 동안은 물론 깨어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이 90분을 주기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바이오 리듬을 탄다는 생체 리듬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알게 된 후 자신의 글쓰기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즉, 생체 리듬에 따라 정확하게 90분 간격으로 3회로 나누어 간헐적 휴식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글쓰기를 한다. 토니 슈워츠의 4시간 30분 베스트셀러 글쓰기 시스템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휴식 시간에는 요가나 심호흡을 한 후 아침을 먹는다. 두 번째 휴식 시간에는 3-40분 정도 달리기를 한다. 세 번째 휴식 시간에는 점심을 먹고 신문이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유난히 피곤한 날에는 짧은 낮잠을 잔다. 네 번째 휴식 시간까지 가지는 경우에는 근력 운동이나 명상을 한다. 전화나 이메일처럼 비교적 낮은 집중력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주로 늦은 오후 시간에 한다. 그는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에서 모든 차원에서 에너지를 기술적으로 관리할 때 완전한 몰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그 네 가지 차원은 신체, 감정, 정신, 영적 에너지이다. 그리고 완전한 몰입은 서로 별개지만 연결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에너지원을 모두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신체 에너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에너지라고 말한다. 이 네 가지 에너지원의 능력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신체적 능력은 에너지 양에 의해 결정된다. 감정적인 능력은 에너지 질에 의해 결정된다. 정신적인 능력은 에너지 집중에 의해 결정된다.
영적인 능력은 에너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즉, 활력이 넘치는 신체적 몰입 에너지, 잘 조율된 감정적 몰입 에너지, 집중된 정신적 몰입 에너지, 비전과 일치된 삶에서 오는 영적 몰입 에너지가 행복한 성공을 위한 비결인 것이다. 지금까지 의미 있으면서도 충만한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세계적인 인물들의 놀라운 삶의 성취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다.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인물들만큼 위대한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시시해 보일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간헐적 몰입을 통해 내 안에 최고의 나를 일깨워보자. 진정 나답게 살아가는 나만의 영웅의 여정을 떠나보자. 영양가 높은 책일수록 이 책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네요. 추리고 추려서 에센스만 모았는데도 이렇게 녹음이 길어졌으니 아무래도 이 책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간헐적 몰입 이 세 번째 녹음으로 이 책의 전체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